개구리 올챙이 쪽 시절 생각 못한다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사건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주부였습니다. 아이를 둘이나 낳아 아등바등 남들 사는 모양새 따라가며 살았지요. 남편이랑도 별 문제 없이 순탄하게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이랑 결혼을 한 지 7년 차가 되었을 때 남편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쩜 가장의 일이 무책임하게 말을 할 수 있는지 황당한 뿐이었지요. 나 있던 회사 더 이상은 못 다니겠어. 아이 승진해서 누락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매번 이래. 내가 실수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번에도 말이야 나보다 입사를 2년이나 늦게 한 후배 녀석이 승진을 떡하니 했는데 나는 만년 과장이라니까. 회사 그만두고 음식점이나 차리고 싶어. 뭐라고? 아니 당신은 우리 엄마가 백반집 운영하면서 얼마나 하루를 고되게 보내는지 봤으면서도 음식점을 하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와? 장모님이야 백반집 하시느라 반찬도 만들어야 하고 메뉴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거지. 나는 단출하게 탁 매서해보려고 다 생각해놨다 이 말이야. 내가 평소에도 얼마나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 당신 지난주 주말에도 내가 요리사 갔다면서 내가 만든 저녁밥 맛있게 싹싹 비웠잖아. 나 진짜 소질 있다니까. 애들이랑 같이 시간 보낸다고 주방 난장판 만들면서 요리 몇 번 해본 거 가지고 지금 음식점을 차리겠다는 게 말이 돼? 아이 물론 당신이 뭐 맛잘알이라는 거 잘 알겠어. 맛있는 음식 잘 만들고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 인정한다고. 그래도 음식점을 운영하는 거랑 취미로 요리를 하는 거랑은 천차만별이라니까. 아 그거 뭐 다 똑같지. 이왕 돈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최고 아닐까? 나는 요리할 때만큼은 너무 행복해. 칼질하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말이야. 회사 다니면서 구박이나 받고 승진 누락이나 되고 그렇게 사느니 돈을 적게 벌어도 내가 하고 싶은 요리하면서 살고 싶다고. 꿈 같은 이야기야. 현실을 봐야지. 우리 애들은 무슨 돈으로 키울 건데? 취미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취미는 취미로 남겨두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법이라는 말도 몰라? 당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의지하면서 사는 식구가 몇인데 철없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당신이 아이 키우고 싶어서 일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한 것처럼 아 나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보자. 어? 내가 대박이 날지 어떻게 알아? 내 가게 기가 막히게 차려서 누가 뭐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게 제대로 장사해볼게. 딱 한 번만 지지해주면 안 되겠어? 남편은 갑작스럽게 음식점을 차리고 싶다고 박박 우겨댔어요. 아니 하루아침에 회사를 그만두고 음식점을 차리겠다는데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인간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제가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회사 일은 항상 눈치를 봐야 하고 너무나도 힘들다면서 이렇게 살다가는 제명에 절대 못 죽을 것 같다고 저에게 읍소를 하더라고요. 마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 마냥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는데 차라리 만당꾼을 하는 게 적성에 맞겠다 싶었다니까요. 차라리 이직을 하는 건 어때? 당신이 지금 회사에 정을 못 붙이겠으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 여보, 요식업이라는 게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가게 오픈한다고 사람이 막 줄을 서서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닌데 당장 생활비는 어쩌려고. 일단 퇴직금 쏟아부어서 가게 차리고 우리 적금 가지고 있던 걸로 한동안 생활하면 되지 않겠어? 그리고 직장 생활이라는 게 이름만 다를 뿐인 거지 이 직장이나 다른 직장이나 다 똑같은 거라고. 아, 나는 작은 가게 하나 차려서 말이야 손님들이랑 소소하게 대화도 나누고 음식 팔면서 마음 편안하게 살고 싶을 뿐이라고. 결혼 7년 차, 아이들은 5세와 6세. 앞으로의 일이 막막해서 직장만큼은 그만두지 않았으면 했지만 직장 생활에 너무나도 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다던 남편은 기어코 본인의 고집을 꺾지 않았고 제 반대에도 들은 척을 하지 않으며 음식점을 차리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친정엄마를 보고 자란 제 눈에는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식당이었죠. 식당에도 덜렁 테이블 4개만을 두고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가게 자리도 마련했고 테이블도 놨고 어느 정도 구색은 갖췄다고 치자. 메뉴판은 언제 만들 건데? 아니 도대체 무슨 메뉴를 팔 건데? 그건 좀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아 왜 그 외국 드라마에 그런 거 있잖아. 주인장한테 이거 해주세요 하면 뚝딱뚝딱 만들어주는 그런 소소한 단골들만 데리고 장사하는 가게로 만들고 싶은데 말이야. 그래도 기본 메뉴는 있어야겠지. 당신이 그나마 내 음식을 제일 많이 먹어봤으니까 내가 잘하는 음식 몇 개만 좀 골라봐봐.
음식점을 차리겠다는 사람이 메뉴 개발도 하나 하지 않고 본인이 잘하는 음식, 맛있었던 음식을 골라달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요. 우리 남편이 특출나게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에는 크게 일식, 중식, 양식, 한식 이렇게 분야가 있잖아요. 각 분야에서 잘하는 거 한두 개 있는데 그 한두 개만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밑반찬 같은 것도 몇 가지는 잘하고 체육볶음도 꽤 잘했고요. 가끔 가다가 만들어주는 파스타도 꽤 괜찮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취미로 하는 요리가 아니라 돈 받고 파는 장사를 해야 하는 가게잖아요. 메뉴들을 전부 잡다하게 집어넣고서는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 누가 먹겠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 남편의 가게는 장사가 잘 안 됐어요. 의외로 음식 맛은 괜찮은 편이어서 배달 업체를 통해서 시켜 먹는 사람들은 가끔 있었지만 정작 매장에는 파리만 휘휘 날리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들어가야 하는 돈들은 점점 쌓여만 가고 있지. 남편은 돈을 제대로 벌어오지도 못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1년 6개월 동안 장사를 하다가 결국 가게 보증금만 죄에다 날려버리고 말아먹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사위맘 상할까 잔소리도 못하시지. 시댁에서는 오히려 저에게 네가 더 말렸어야지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시지. 남편은 실패를 했다는 것 때문인지 그때부터 또 큰 상실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손님들을 긁어 모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실은커녕 돈만 날려 먹었으니까 좌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이 그냥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메뉴 하나도 통일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 손만 대놓고 무슨 손님이 와서 먹어주길 기대한다는 말인지요. 이건 뭐 한식도 아니야, 양식도 아니야, 그렇다고 술안주도 아니야. 가게가 번듯한 것도 아니었고요. 손님들이 한 번쯤 들어가 볼까 싶은 구석이 전혀 없었어요. 밖에서 보면 음식점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갈 정도였다니까요. 여보, 봐봐. 지금도 점심시간 피크타임인데 손님이 하나도 없잖아. 정말 장사를 해보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무작정 준비 없이 시작했으면 안 됐어.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고 해도 차근차근 준비를 했어야지.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해서 시작해보는 건 어때? 아, 이미 다 망해서 수중에 남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와서 뭘 해. 애초에 시작할 때나 그렇게 말해주고 응원을 해주던가. 됐어, 더 말하고 싶지도 않아. 남편은 좌절감에 빠져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집에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발로 뛰는 방법,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남편을 대신해서 아이들을 위한 가장이 되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막막하긴 했죠. 저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었고 결혼 전에도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고 1, 2년마다 한 번씩 직장을 옮기면서 돈을 벌었었기 때문에 회사에 엉덩이 붙이고 일을 하는 사무실 직원으로 취직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경력이나 학벌 같은 게 갖춰져야 하고 면접 준비도 소위 말하는 힘들게 준비를 해야 하고 자격증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유, 제가 참 안일하게 살았던 거죠. 아들 둘을 연년생으로 낳은 이후부터는 제가 무슨 꼴로 살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살았는데 무슨 돈을 벌어올 생각을 했겠어요. 체력왕 아들들의 놀이상대 해주기 바빴죠. 그렇게 살았지만 남편이 퇴직금이라고 받아온 돈으로 가게를 차렸고 월세를 밀려서 보증금도 다 까먹은 상태에다가 적게나마 모아둔 적금까지 생활비로 다 끌어다 쓴 마당에 어쩌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일단 뭐라도 해봐야 한다는 생각에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평범한 야간 콜센터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야간에 근무를 했기에 기본 수당도 더 비싸게 쳐줬거든요. 일단 우리 4인 가족이 먹고 살 만큼의 돈은 벌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밤 10시에 출근을 했고 아침 7시에 퇴근을 하는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밤낮이 뒤바뀌어서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퇴근하고 아침에 집에 돌아오면 씻지도 못하고 바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그 뒤에 씻고 나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4시에 하원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애들 챙기랴, 밥 준비하랴, 그리고 다시 저녁 10시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일상을 보내야만 했죠. 정말 답답했던 건요. 이 망할 남편놈은 하루 종일 뭘 하는 건지 퍼질러져서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같이 들었지만 남편이 결혼 후에 몇 년이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왔었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았고요.
이 인간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졌을지를 생각하며 또 참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제 눈치를 엄청 보시더라고요. 제가 혹시나 이혼한다는 말이라도 입 밖으로 꺼낼까봐 저를 말리고 또 말리고 한없이 챙겨주고 잘해주시면서요.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사탕 발림에 넘어간 거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본인 아들이 그 모양이니까 저에게라도 떠넘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걸 미처 깨닫지 못했었던 거죠. 그 생활을 1년 정도 반복을 했을 때 제 몸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밤낮이 뒤바뀌면서 매일매일 피곤함이 저를 잡아먹었고 아이들까지 챙겨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가 첫째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단 말이죠. 학교에서 일찍 돌아오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자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첫째 아이가 하교를 하고 나서는 남편이 돌봐주긴 했지만 그래도 피로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니까 너무나도 힘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지쳐가며 망가진 제 몸 돌볼 시간 없이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그러더라고요. 얘, 내가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말이다. 요즘 들어서 우리 아들이 또 정신 못 차리고 다시 장사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어휴, 나도 답답하지. 답답하긴 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집에서 놀고 먹게 내버려 둘 수도 없는 거고 말이다. 아이, 내가 모아둔 돈만 있으면 우리 아들 가게 하나 차려주는 건데. 아니, 그 인간이 또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말한다고요? 한번 대차게 말아먹었으면 됐지. 무슨 가게를 또 하겠다고. 어머님, 저 지금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지쳐요. 저한테 그런 소리 해서 힘 빠지게 하지 마세요. 나도 처음에는 말렸지. 근데 이번에는 첫 번째 가게 냈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르다니까. 계획도 꼼꼼하게 세워둔 것 같고 말이야.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며느라가한테는 미안해서 말도 못 꺼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건 안 되겠어? 이번에는 정말 다른 모습이 보여서 그래. 어머님, 처음에 장사한다고 난리 피웠을 때도 준비 다 됐다고 해놓고 하나도 준비 안 된 상태였잖아요. 그걸 왜 저한테 말을 하고 그러세요? 전 절대 싫어요. 이미 직장 그만두고 나서 받은 퇴직금도 다 날려먹었고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밤낮 없는 생활을 하며 돈을 벌고 있는데도 집에서 저렇게 놀고 먹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해줄 수가 있겠어요. 저한테 믿음을 준 것도 없는데 전 절대로 싫어요. 절대 못 해줘요. 아이고, 내가 괜한 말을 꺼냈지 싶다. 그래, 나도 우리 며느리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 그런지 저렇게 오랜만에 의욕을 가지고 말하는 것도 보고 하니 내 마음이 약해져서 말이다. 한 번쯤 믿고 도와줘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랬어. 우리 아들이 많이 부족해서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깨갱하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제가 싸늘하게 대꾸를 하니까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훌쩍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 시어머니랑 정이 많이 붙은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또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오죽 답답했으면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겠나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사실 남편이 잘 키운 아들이나 다름없는데 저한테는 구박대기 취급이나 받고 있을 게 뻔히 보이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그랬겠어요. 저도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같이 살다 보면 원수 같은 놈이었지만 그래도 사랑했으니까 결혼까지 하고 아이도 둘이나 낳고 살지 않았겠어요? 이런저런 마음이 공존했죠. 하지만 뭐 하나 제대로 한 거 없는 남편을 믿고서 다시 한번 도박을 하기엔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도 컸어요. 웬일이야 딸. 평소에 전화를 그렇게 해라 해도 연락 한 통 없던 기집애가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떴나? 아니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답답해서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봤어. 아니, 이 인간이 글쎄 시댁에 찾아가서는 음식점을 다시 하고 싶다고 말을 했나 봐. 어머님이 나한테 와서는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되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속상해서 엄마한테 털어놓고 싶어서 말이야. 나라고 뭐 남편을 안 믿어주고 싶어서 이러겠어? 들어갈 돈이 태산 같은데 집에서 탱자탱자 놀던 놈이 갑자기 한 번 실패한 음식점을 다시 하고 싶다고 말하니까 답답한 거지 뭐. 친정엄마한테 속이 상해서 털어놓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친정엄마께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더니만 답답했나 보더라고요. 친정엄마는 대전에 살고 계셨는데 글쎄 제 전화를 받자마자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신 거예요.
저는 꿈에도 몰랐죠. 쉬는 날이라서 애들 밥 준비하려고 하는데 초인종이 울려서 문 열어보니까 친정엄마께서 씩씩거리면서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몸이 약해져서 헛것을 보고 있는 건가? 아니, 엄마가 이 시간에 여기는 웬일이에요? 가기는 어쩌고? 내 딸이 지금 속상해 죽겠다는데 밥이 문제야? 아유, 부부가 아주 그냥 부창부수다. 박서방, 집에 있나? 나왔네, 나랑 이야기 좀 합세. 박서방. 남편은 제가 밥 준비하는 동안 첫째 아이 숙제 봐준다고 거실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친정엄마께서 등장을 하니까 제 얼굴 한번, 우리 엄마 얼굴 한번 보더니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당황스러웠는데 남편은 더 당황스러웠겠죠. 오겠다는 연락도 없이 뜬금없이 대전에서 찾아오셨으니까요. 장모님, 여긴 웬일이세요? 기차 타고 오셨어요? 그럼 미리 연락 주셨으면 제가 기차역으로 모시러 갈 텐데. 내가 뭐 못 올 때 온 사람처럼 그런 표정으로 보고 있어. 내가 하도 답답해서 얼굴 보고 이야기 좀 하려고 찾아왔네. 아니, 박서방은 언제까지 이렇게 집에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을 거야. 내가 말이야, 그동안 박서방 상심이 클까봐 말도 안 꺼내고 있었어. 너도 괜히 분주한 척하지 말고 이리 와서 박서방 옆에 앉아서 들어. 앉았어요. 무슨 일인데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말도 없이. 엄마 나 깜짝 놀랐잖아요. 박서방, 내가 그동안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그래도 박서방이 뭐라도 해서 우리 딸 걱정 없게 해주고 손주들 암 굶길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었네. 근데 벌써 음식점 그만둔 지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애들은 나중에 무슨 돈으로 학원 보낼 거고 당장 무슨 돈으로 생활할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장모님 걱정거리를 늘리고 말았네요. 내가 그런 소리나 듣자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음식점에 대한 생각 접은 게 확실하면은 취직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닌가? 장모님, 저 아직 음식점에 대한 생각 완벽하게 접은 거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당신 한 번 해봤는데도 아니다 싶으면 그만둘 생각을 해야지. 갑자기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고? 이게 무슨 폭탄 선언이야? 고집 부릴 게 따로 있지. 이런 걸로 고집을 부리면 어떡해. 넌 조용히 하고 있어. 내가 박서방한테 질문했지. 너한테 했어? 박서방, 자네도 알고 있지 않나. 내가 음식점 오랜 시간 유지하고 장사해온 거. 당연히 매출이 안 나올 때가 훨씬 더 많았었고 지금도 뭐 우리 가족 입에 불칠하는 수준으로 벌어가면서 사는 거 잘 알고 있잖아. 음식 장사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말리면서 뭐라고 그랬어. 힘들 거라고. 식재료부터 시작해서 버리는 돈이 더 많을 거라고 경고했을 때 패기 있게 잘해보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 말에 저랑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우리 친정엄마 대전 지역에서 백반집을 운영하시는데 남편이 처음 음식점을 냈을 때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주셨었거든요. 면모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은 그때랑 아예 마음가짐이 달라요. 장모님,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이 전부 변명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시 음식점을 한다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습니다. 정말 똑바로 준비해서 차근차근 해볼게요. 그때는 제가 마음만 너무 앞섰어요. 그래, 박서방, 내가 자네 마음가짐이 어떤지 궁금했네.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기회를 줘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자, 이거 받아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해봤으면 하네. 친정엄마께서 남편에게 통장을 하나 건네주신 게 아니겠어요? 저랑 남편은 그 통장을 확인했는데 무려 3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친정엄마를 바라보았죠. 친정엄마는 저는 쳐다도 보지 않으시고 남편만 보셨어요. 엄마, 이게 뭐야? 이런 걸 왜 주는 거예요? 무려 3천만 원이라니. 이렇게 큰 돈을. 이 돈으로는 당연히 부족할 거 안다. 너네가 거기서 보탤 돈이 있으면 더 보태서 어디 한번 음식 장사 해보도록 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다. 엄마, 이 돈 땅에 버리는 거야. 이렇게 큰 돈을 지금. 아니야. 다시 가지고 가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감사합니다, 장모님. 제가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장모님께서 지원해주신 돈 절대로 헛되게 쓰지 않도록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뭘 잘해보겠다는 거야? 집에서 맨날 탱자탱자 놀기만 해놓고 이제 와서 뭘 다시 잘해보겠다고 말을 하는 거냐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이 돈 우리 엄마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다시 돌려드려. 당신이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넙죽 받아 챙길 돈 아니라고.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게 모았을지 너희도 잘 알고 있을 테니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잘해봤으면 좋겠다. 애초에 그 돈 너네 주려고 모았던 돈이야.
음식 장사를 다시 하든지 말든지 어쨌든 너희 주려고 모은 돈이니 그냥 받아라.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라 이 말이야. 다시 돌려준다고 한들 그 돈 안 받는다. 나는 이제 할 말 끝났으니까 가보마. 내일도 바쁘게 준비해야 할 게 많은데 여기서 시간 보낼 수 없어. 그러더니 자리에 일어나서는 가보겠다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고 말을 하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면서 백반집에 준비할 거 많다고 그냥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놈은 지가 생각해도 너무 모자라 보였다고 생각이 들었던 건지 뭔지 그 통장을 받아들고 저는 엉엉 울더라고요. 친정엄마는 그런 남편의 등을 두어 번 쓸어주시더니 말없이 현관으로 가셨죠. 솔직히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했어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친정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하시며 돈까지 쥐어주셨는데 제가 친정엄마의 마음을 모르겠냐고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인데 딸내미가 아등바등 사는 거 마음 아파서 미운 사이지만 떡 하나 더 준다는 심경으로 통장을 주고 가셨겠죠. 정말 너무 죄송스러워서 쥐구멍에 숨고 싶었어요. 통장을 받은 이후로 남편은 냅다 가게 자리부터 알아볼 줄 알았는데 집에서 요리를 연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의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죠. 처음에 음식점을 준비했을 때만 해도 내 가게가 생긴다는 것에 막 흥분을 해서는 정작 음식에 대한 준비 없이 가게에만 매달렸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열심히 메뉴 개발부터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제육볶음도 잘하고 파스타도 잘했다고 했었잖아요. 어느 날 저랑 아이들한테 메뉴를 개발한 걸 먹어보라고 하는데 제육볶음 파스타인 게 아니겠어요? 거기에 쌀밥까지 한 덩어리 서비스로 나가면 딱일 것 같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조금 오사리 잡통 같아 보였지만 음식은 생각보다 먹음직스럽더라고요. 제육볶음에 파스타라니 이거 너무 신선한데? 거기다가 맛도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그렇지? 보통 데이트를 할 때 여자들은 파스타 먹는 걸 좋아할지 몰라도 남자들은 아니지 않겠어? 남자의 소울푸드는 제육볶음이지.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으면 훨씬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더라. 제육볶음에도 기름이 꽤 많이 들어가서 오일 파스타 형식으로 준비하면 딱 맞을 것 같더라고.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내면서 메뉴 개발을 하는데 처음에 가게 냈다가 망한 거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시도도 하고 메뉴 개발도 하고 애들 학교 가고 제가 잠자는 시간이면 시장 조사도 하러 나가고 하는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물론 제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달라 보이긴 했어요. 시댁에서도 도움을 못 준다고 그랬었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떡하니 사위 믿고 도박 한번 걸어보겠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정말 마음가짐을 달리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던 남편은 친정엄마께서 가게를 쉬는 날 따로 몇 번 더 만나는 것 같더니 정말 준비 꼼꼼하게 자리를 계약해서 음식점을 오픈했어요. 처음에 장사할 때는 파리만 날린다고 막 문 앞에 잡다한 것들 가져다 놓고 홍보도 하고 그러더니만 이번에는 진득하게 기다리더라고요. 홍보만 전문으로 해주는 그런 마케팅 업체에다가 슬쩍 일을 맡기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 남편에게는 시그니처 메뉴가 있었잖아요. 제육볶음 파스타. 그 메뉴 하나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건지 뭔지 테이블이 8개 있는 음식점에 점점 손님이 꽉 차게 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남편은 가게도 확장 이사를 하게 되었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늘어난다고 메뉴를 변동하거나 맛을 조금 바꾼다거나 하지 않고 정말 처음 본인이 고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어가다 보니까 그 진심이 통했나 봐요. 개인 너튜버들도 찾아와서는 가게 맛있다고 홍보를 해주기도 했고 SNS에 맛집 채널 운영하는 사람들도 와서 먹어보고 인터넷에 홍보를 해줬어요. 남편의 메뉴는 젊은 사람들에게 통했고 가게를 확장 이전하게 되면서 점점 더 손님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음식 장사를 한 지 4년 만에 남편은 한마디로 초대박 파스타집의 사장님이 되었고 우리 남편의 차는 국산차에서 외제차로 바뀌었어요. 제가 굳이 새벽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생활비를 가져다 주었고 초등학교 5, 6학년이 된 우리 아이들에게도 빵빵한 지원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에서 유행한다는 브랜드의 신발을 사달라고 할 때도 가격 걱정 없이 턱턱 사줄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저는 남편이 넉넉하게 생활비를 가져다 주니까 양가에도 그만큼 보답을 할 수 있었고 용돈도 드릴 수 있었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면 수능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만큼 돈도 더 나갈 텐데 걱정거리 한시름 덜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걱정거리도 당연히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직원들도 많이 두고 일을 하는 사장님이 되어서 그런 걸까요? 성격이 좀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물론 애초에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동안 너무 의기소침하게 살고 본인이 음식점 일에 집중을 해서 제가 오랜 기억을 묻어두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원래 이런 인간이었는데 몰랐던 걸지도 모르고요. 돈이 생기니까 돈 자랑을 너무 심하게 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이들한테 용돈 주는 거야 뭐 부모가 용돈 주는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한테 용돈을 누가 30만 원씩 주냐고요. 이번에 애들한테 용돈이라고 현금을 30만 원이나 쥐어줬다며? 여보, 애들 그렇게 돈 주어주면 허튼 데 쓴다니까?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조금씩 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애들한테는 이제는 슬슬 경제관념도 심어줘야 하는데 돈 달라고 할 때마다 그렇게 큰 돈을 쥐어줄 거야? 고작 30만 원 준 거 가지고 왜 그래? 애들도 말이야 돌파구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 돈으로 운동화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말이야. 남자는 자고로 돈이 있어야 기가 살아나는 법이야. 돈이 바로 사람을 증명해내는 길이라고. 얘들아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말아라. 어? 친구한테 돈으로 빌빌거리지 말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돼. 아니 고작 초등학생인 애들에게 돈 자랑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런 짓을 하냐고요. 용돈 주면서 그런 소리까지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적당히 주라고 귀에 딱지가 않게 말을 해도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돈은 무조건 많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런 건 정말 안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들에게 돈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는 걸 벌써부터 가르쳐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런 건 가르쳐서도 안 되는 부분이었고요. 남편이랑 그때부터 조금 삐걱거리게 된 듯합니다. 거기다가 웃긴 게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떵떵거리기 시작했어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울던 때는 잊었나 봐요. 시어머니가 남편 뒤에서 힘을 실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의 기고만장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었으니까 가끔 남편의 가게에 일이 바쁘다 하면 도와주러 갔었는데 지적질하는 거예요. 제가 파스타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 홀에서 일을 도와줬는데 트집을 잡더라니까요. 당신 머리 모양이 그게 뭐야? 누가 요즘 촌스럽게 머리에 망까지 써가면서 말이야. 우리 가게랑 너무 어울리지 않잖아. 그리고 옷도 좀 챙겨 입을 수 없어? 이거는 뭐 어디 도떼기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애티튜드를 지켜야 한다는 거 몰라서 그래? 아유 동네 파스타집인데 애티튜드가 무슨 소용이야. 홀에서 서빙하는 건데 당연히 편한 옷 입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음식에 머리카락이라 떨어지면 어떡해? 조심하려고 바짝 묶은 건데. 남편은 직원들 앞에서 지적질을 하는 것을 멈추질 않았어요. 아니 시어머니까지 남편 식당에 마실을 나와서는 저에게 지적질을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쌍으로 난리를 치는데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학생이고 아르바이트생이고 그러겠어요? 사장 와이프인 거 다들 아는데 제 체면은 생각도 하지 않고 직원들 앞에서 지적질을 하니까 짜증이 났죠. 저는 장사 하나 좀 잘 된다고 이렇게 옛날 생각도 못하고 지적질이나 해대면서 으스대는 남편의 꼴을 더 이상은 보기 싫었어요. 몇 번 반복되니까 저도 똑같이 남편이랑 시무 개쪽을 줬죠. 예, 너만 이상하게 촌스럽게 튄다. 이 가게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너는 어쩜 변한 게 하나도 없니? 가게 분위기에 맞춰서 변할 줄도 알아야지. 하여간 도움이 안 돼.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예전에 식당 한번 망했다고 제 앞에서 질질 짜면서 우리 아들 도와줘라, 나 한 번만 도와줘라 했던 건 생각도 안 나시나 봐요. 저 없었으면 다시 일어설 수나 있었겠냐고요. 당신이 무슨 백종원이라도 돼? 프랜차이즈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어디서 지적질이야. 남들은 신경 하나도 안 쓰는 거 가지고.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의 불만이 쌓였을 테고 저는 저 나름의 불만이 쌓였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애들이 곧 중학생인데 뒷바라지도 해야 하고 저한테 중요한 게 남편의 가게겠냐고요. 우리 애들의 성적이 더 중요한 법이지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겠냐 이 말인 거죠. 그런 와중에 바쁘다고 하면 제 시간 내서 일을 돕곤 했는데 돌아오는 건 이런 핀잔투성이니까 저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식당 일에서 아예 손을 떼고 관심도 주지 않았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내조를 안 한다며 뭐라 했고요. 이런 걸로 부부싸움을 꽤 했고 우리 사이는 많이 틀어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기 일을 하나도 안 도와준다고 뭐라고 했고 저는 가봐야 잔소리만 듣는다 하면서 싸웠으니 좋았을 리가 없죠.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이제 이 동네에서는 이름만 들으면 알 만큼의 터줏대감 가게가 된 건 사실이니까 나는 이제 2호점을 낼 준비를 하고 싶어. 2호점이라고?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가게도 확장 이전한 거잖아. 여기 일이나 잘해. 지금도 충분히 우리 가족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만큼 벌고 있잖아. 이런 걸로 내가 만족할 수야 없지. 나는 내 가게를 프랜차이즈화 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어.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장모님은 언제까지 대전에서 그 장사 안 되는 백반집 붙잡고 있으실 거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도시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 알지? 이참에 장모님께 서울로 와서 내 가게 장사나 좀 도우시라고 그래. 피크도 만들고 재료 손질도 좀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면 지금 백반집 운영하는 것만큼은 내가 월급으로 드릴 수 있다고. 뭐야? 지금 우리 엄마 보고 가게 일을 돕고 월급을 받아가라고? 아니, 엄마도 엄마 하는 일에 보람 느끼면서 잘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막말이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버는지도 모르면서 당신이 그 돈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다고? 백반집 그거 운영해봐야 뭐 꼴랑 한 달에 150, 200만 원 남나? 그것도 안 남을지도 모르지. 지금도 용돈 꽁으로 챙겨드리고 있잖아. 솔직히 이건 좀 돈 아까운 일인 것 같고 용돈 받아가는 대신에 주방 일손 도와달라는 게 왜? 지금 그 말 너무 우리 가족 무시하는 처사 아니야? 당신이 가게 낼 때 우리 엄마가 도움 준 거 다 잊은 거야? 나는 뭐 그동안 용돈 안 드렸어? 몇 년이나 용돈 드렸으니까 3천만 원 받은 거야 충분히 갖고도 남지 않았겠어? 나도 2호점 낼 거 생각하면 돈 좀 아껴야 할 것 같고 이제는 그냥 드리기가 좀 그렇잖아. 내 가게 일이라도 도와야 그만큼의 용돈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래? 근데 지금 시댁에도 똑같이 드리고 있잖아. 그럼 어머님한테도 식당에 와서 일하시라 그래. 그럼 서로 공평하겠네. 우리 엄마를 왜 불러와? 내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거랑은 다르지. 그리고 우리 엄마는 가끔 가게에 놀러 오시고 그러시잖아. 놀러 오시는 거지 일하러 오시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 너네 가족 우리 가족 갈라치기를 할 수가 있어? 당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진짜 말 안 통한다. 내가 이런 돌 같은 인간이랑 이 긴 세월을 어떻게 부대끼고 살았는지 모르겠네. 당신은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 자, 이거 봐둬. 남편이 가슴에 품고 있었던 봉투 하나를 저에게 내밀더라고요. 직장인이 마치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뭔가 하고 봤더니 이혼 서류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미치고 펄쩍 뛰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혼 서류를 가슴에 품고 살 수 있는 건지 황당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야? 이혼 서류? 지금 뭐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이걸 가슴에 내내 품고 살았다는 거야? 당신 진짜 사람 맞니? 더 이상 당신이랑 살아봐야 답도 없는 것 같고 처가에 보내는 돈도 아깝고 말이야. 당신에게 생활비 주는 것도 이제는 아까워 죽겠다 이 말이야. 내가 이제는 벌 만큼 벌고 있고 아이들도 중학생 되면 부모의 손이 지금처럼 많이 필요하지도 않을 거고 글만큼 다 컸으니까 이제 대학 잘 갈 수 있게 학원 뒷바라지만 척척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은 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애들 챙겨주는 것도 스스로 알아서 할 건데 이 집안에서 제일 쓸모없는 존재가 당신인 거야.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이 시간이 올 때까지 아이들 뒷바라지를 어떻게 했는데, 당신 뒷바라지를 어떻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해?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이래저래 돈이나 까먹을 줄 알았지. 당신이 지금 이 집안에서 하고 있는 게 뭔데? 이혼하자. 서로도 비난을 퍼붓기 전에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양육권도 내가 다 들고 갈 테니까 당신은 몸만 나가. 대전에 가서 장모님 백반집 일이나 도우면서 살던가. 당신이 첫 번째 음식점 말아먹고 집에서 히키코모리처럼 지낼 때 내가 돈 벌어가면서 우리 가족 뒷바라지 한 건 다 까먹은 거니? 그래봐야 그거 1년 몇 개월이잖아. 2년도 채 안 되는 시간 일 좀 했다고 생색이라도 내고 싶은 거야. 내가 한평생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건 모르는 거야? 솔직히 당신이 돈 벌어온다고 난리를 쳤을 때도 한심하긴 했어. 번듯한 직장도 아니고 고작 야간 콜센터. 내가 돈 벌어온 이후에 그 이상으로 당신 뽕 뽑을 거 다 뽑았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 도장 찍고 나가. 내가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아? 이깟 서류 찢으면 그만이야. 절대로 못 나가. 너나 양심 챙겨 먹고 살아. 이혼 절대로 못 해주니까. 제가 이혼 서류까지 박박 찢어서 남편 앞에 휘날려줬죠. 남편은 한숨 푹푹 내쉬면서 그냥 지나치는 듯 했어요. 근데 이 새끼가 진짜 쳐돌았나 봐요. 저한테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네, 이혼 소송이요. 시어머니가 또 부추겼나 싶었죠. 아니, 돈 몇 푼 벌었다고 저랑 지가 번 돈 나눠 쓰기 싫다고 심보도 고약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웃기는 새끼지요. 욕을 안 쓰려고 해도 욕이 절로 나오는 거 있죠. 남편 측 변호사가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재산 분할에 대한 비율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그냥 협의 이혼하시는 게 빠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가 어질어질한 거죠. 저는 그 전화가 끝이 나자마자 남편의 가게로 찾아가서 따졌어요. 당신 나한테 이제는 하다 안 돼서 이혼 소송 걸었어? 당신이 고용했다는 변호사가 말이야. 나한테 협의를 하라고 전화를 하더라. 이게 지금 맞는 행동이야? 여기까지 찾아와서 소란을 일으키면 당신 영업방해로 신고당할 수 있는 거 알지? 그러면 이혼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걸? 조심하라고. 그래, 그렇다 쳐. 근데 양육권은 왜 당신이 다 가지고 가? 애들 뒷바라지도 내가 할 거야. 내가 어떻게 키운 애들인데. 당신이 뭘 했다고 양육권을 가지고 가냐고. 뻔한 거 아니야? 당신이 애들 핑계로 양육비라도 챙겨서 어떻게든 빌빌거리면서 살아보려고 그럴까 봐 원천 차단을 하는 거지. 돈도 없는 년이 무슨 애들을 키우겠다고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어. 애들은 무슨 돈으로 키울 건데. 또 야간에 콜센터라도 다니게? 그럼 애들은 집에 두고. 참나, 애들도 나랑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거야. 진짜 끝까지 내 자존심 박박 구겨지는 말을 하고 있네. 당신 그동안 그 마음 어떻게 숨기면서 나랑 살았니? 야, 정말 대단하다. 뭘 숨겨? 사실을 말한 건데. 너는 이 집안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라고. 지금 당장 짐 싸서 대전으로 내려가든가. 소송까지 하는 마당에 얼굴 보면서 살아야 할 이유 있어? 제가 남편이랑 말다툼을 하면서 분하고 열이 받는데 정말 뭐라 받아칠 말도 없고 진짜 속이 시커멓게 타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집으로 돌아와서 한바탕 엉엉 울면서 짐을 싸서 그냥 대전으로 내려갔더니 친정엄마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길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답을 해줬더니 엄마가 제 등짝을 때리셨어요. 이 모자란 년이 말 한마디 똑바로 못 뱉고 뭘 쳐울고 있어. 너도 변호사 선임해.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너라고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어? 더럽게 어디 재산 분할이라도 제대로 받아 챙겨보자.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다. 우리 식당 단골인데 제법 실력이 좋아서 대전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야. 어디 감히 내 딸한테 그딴 말을 뱉어. 확 그냥 아주 다 죽었어. 근데 이때부터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소송이 흘러가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양육권도 재산 분할도 다 제대로 못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소송으로 남편 놈이 글쎄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 이유 지금부터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이 맞소송을 걸게 되었는데 우리 엄마가 그 식당 저보고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되겠냐고 하는 마음이 컸죠. 근데 글쎄 제가 꿈에도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음식점을 오픈했을 때 일이었는데요. 음식점을 내려면 보건증도 필요하고 위생교육도 수료받아야 하고 사업자 등록증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남편 놈이 뭐 아는 게 있었겠어요? 그냥 요리 하나 해보고 싶다고 연 가게였는데 그러니까 쫄딱 망하기도 했지만요. 친정엄마가 이미 음식점을 하고 있었으니까 친정엄마 이름으로다가 간이 사업자를 하나 더 내서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가게를 얼마나 운영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세금이 얼마나 떼질지도 모르잖아요. 남편이 뭘 모르니까 친정엄마가 가지고 있는 본인 음식점 사업장에 하나 더 물꼬를 터서 사업자를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음식점이 망해버렸잖아요. 망하고 나면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친정엄마께서 한 해 두 해 어차피 간이니까 세금 안 나간다고 내버려 두고 있었다가 남편한테 3천만 원 주면서 그 사업자 아직 살아있다 다시 해보렴 한 거죠. 남편은 그때 당시에는 시댁에서도 안 도와줘 저도 안 도와줘 하는데 우리 친정엄마만 도와주겠다고 돈을 쥐어주고 했었잖아요. 친정엄마를 믿고 의지하고 있었으니까 친정엄마가 가지고 있던 남편의 첫 번째 음식점을 열 때 사용했던 사업자를 그대로 들고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소리냐? 그 가게 명의가 우리 친정엄마 걸로 되어 있는 거였다 이 말입니다. 보건증 받고 위생교육 수료증에 영업신고증에 그거 몇 번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서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지 않은 덕분이었죠. 시설 점검증에 시설 완비 증명서에 이런 거 떼기 귀찮으니까 친정엄마가 처리를 해줬는데 그게 발목을 제대로 잡은 셈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가게가 우리 엄마의 것이나 다름없다 이 말이라니 제가 얼마나 황당하였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거의 7년 가까이 장사를 하면서 이걸로 문제가 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인 사업장이다 생각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가게 자리도 본인 이름으로 받은 거라 멍청하게 내 사업장이다 생각을 했나 봐요. 이혼 소송을 위한 재판에서 저희 측 변호사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가게의 소유주는 피고소인의 친모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라는 거야? 이름만 빌린 거라니까요. 이름만 가져다 썼는데 어떻게 소유주가 초과가 됩니까? 메뉴 개발부터 시작해서 장사를 여기까지 이어올 때까지 제가 모든 걸 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저 인간네 가게가 될 수 있냐고요? 하지만 저희도 거기서 조치를 끝낸 게 아니었죠. 가게 간판이 떡하니 달려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상표 등록이라도 해놓던가. 프랜차이즈화 시키고 싶다고 말을 해놓고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해놨더라고요. 저희는 소송이 시작될 때 변호사님의 지원을 받아서 친정엄마 이름으로 상표 등록도 냅다 해버렸거든요. 어차피 친정엄마 명의로 된 가게였기 때문에 등록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남편 놈이 재판장에서 그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해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혼이야 하기로 했으니 그렇다고 치고 서로 의견이 다 통일되는 부분이니까 더 볼 것도 없네. 그 상표권하고 자네 가게를 되찾고 싶으면 말이야. 나한테서 권리금 얹어서 사가는 게 좋지 않겠어? 내가 깔끔하게 권리금 받고 넘겨주겠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개발한 메뉴들에다가 제가 다 노력해서 얻어낸 건데 그렇게 치사하게 가져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치사? 자네가 지금 나한테 감히 그런 말을 내뱉었는가? 지금 돈 좀 번다고 치사하게 구는 사람이 누군데 그딴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게야? 양심에 털난 게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해? 저희 부부가 이혼을 재판까지 해서 소송으로 진행한다는 걸 알게 된 시댁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손톱만 물어뜯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부모님은 남편놈보단 양심이 있는 듯 했어요. 차마 남편놈처럼 당당하게 소유권 주장하면서 남으로 갈라서자고 말은 못 얻는 거겠죠. 법적으로 그 가게가 저희 친정엄마의 소유라는 건 자명한 사실인 거고 남편놈에게 권리금 얹어서 팔겠다고 하니 남편놈도 미칠 지경이었나 보더라고요. 엄마 어디 돈 모아둔 거 없어? 돈 좀 있으면 나한테 좀 줘봐. 내가 그동안 용돈을 얼마나 퍼붓는데 돈 한 푼 없다는 게 말이나 돼. 아니, 누구는 용돈 받은 것도 다 모아서 자식 챙긴다고 목돈 만들었다는데 엄마는 그것도 안 해놨단 말이야? 아유, 사람이 왜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아? 사돈이 사치 부린 게 뭐 그리 자랑이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그래? 그래서 돈은 언제 마련이 되나? 아니면 그 가게 당장 내가 운영할 테니까 자리 빼던가. 뭐 그리 급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세요. 제가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권리금 얹어서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이혼 소송에 관한 재판이요? 서로 이혼하겠다는데 더 볼 것도 없었죠. 이혼하기로 했고요. 재산 분할에선 제가 당연히 그동안 애들 뒷바라지한 거부터 남편이 실직 상태일 때 돈 벌었던 거,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알뜰살뜰하게 집안을 살핀 거 다 인정이 되어서 6대4 비율이 나왔어요. 제가 4를 가져가기로 했고 애들 양육권 또한 애들이 좀 커서 그런 건지 애들 의견도 물어보더라고요. 아들 둘이 아빠보단 엄마랑 살고 싶다고 말을 해서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양육비는 덤으로 따라왔고요. 대망의 가게 문제는 자세한 금액을 말할 순 없지만 상표권에다가 가게 명의까지 싹 돌려주는 조건으로 연 매출의 3배를 받기로 했습니다. 3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저희 가게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하라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게 누군데 그런 소리를 입에 담어? 그렇게 안 주면 안 팔 테니까 그리 알아. 어차피 자네만 쏙 나가면 장땡인 것을. 내가 이 레시피에 이 가게 상표권까지 싹 팔겠다고 하면 사가겠다는 사람 많을 텐데.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레시피도 다 알고 있지 않나. 가게 주인만 바뀐다고 손님들이 안 찾아오겠어? 달라질 거 하나 없으니 편하게 생각해. 전 남편 놈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전 시댁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친정엄마께 연매출 3배를 주고 가게를 사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고소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전 남편의 가게가요. 그냥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뒤로 제 속을 통쾌하게 만드는 웃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심심하니까 가끔 뭐 인터넷에 올라오는 영상도 보고 글도 보고 핫한 소식 이런 거 잘 찾아봤거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인간 이야기가 인터넷 사이트 한 구석에서 핫플이랍시고 올라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우리 남편놈 이야기였어요. 이 전 남편놈이 남의 가게에 가서 염탐하는 짓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글쎄 암암리에 다른 가게 사장님들 사이에 소문이 있었나 봐요. 근데 꼬리를 제대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신메뉴랍시고 개발을 하나 했는데 그게 변두리에 있는 작은 가게 메뉴를 그대로 베껴온 메뉴였던 거예요. 그 변두리 가게 단골 손님이 하필이면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인플루언서인지 뭔지 그런 사람이었고 전 남편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이 가게 저 가게 돌면서 레시피만 아주 살짝씩 변형해서 훔쳐온 메뉴를 팔고 있었다고 대대적으로 고발을 때렸어요. 어쩐지 여기랑 비슷하더라 저기랑 비슷하더라 하는 말이 돌면서요. 전 남편 가게는 다시 파리만 날리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이 무서운 거예요. 결국 뭐 2호점도 무산되고 손님이 없는데 저한테 갚아야 할 돈은 태산이고 직원들 월급까지 밀리고 결국에는 가게 정리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권리금까지 주고 가져간 가게가 망해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덕분에 저는 뭐 속 시원합니다. 앞으로 전 남편놈 양육비 밀리기만 해봐라. 아주 바로 소송부터 진행하려고요. 이래서 사람이 마음을 곱게 쓰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이 도와 전 남편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된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